자, 이번 시간은 1장 프로그래밍 언어의 소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 정의를 살펴보고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패러다임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떠한 패러다임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어떻게 또 구분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중에 한 가지 구분 방식으로 또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파일러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로 나눕니다. 자, 컴파일러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주요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의 정의예요. 자,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요. 명령어 집합이에요. 컴퓨터가 수행할 명령어를 모아놓은 것이죠. 또 계산 절차예요. 그런 명령어를 일정한 순서대로, 지정한 순서대로 실행을 해야 돼요. 그쵸? 하나의 명령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명령을 실행할 거고요. 그래서 명령어 집합이고요. 그런 명령어들이 정해진 순서에 맞게 실행이 돼야지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계산 절차입니다. 그래서 결국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어떤 표기법이에요. 표기법. 자, 프로그램은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하면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겁니다. 즉,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부분과 알고리즘이 요거죠. 그런 데이터를 어떠한 순서로 조작할 것이냐를 나타내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기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작성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에요. 데이터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잘 기술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기초 과목으로 필수 과목, 거의 필수인데 자료 구조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배우고요. 알고리즘은 계산 절차를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알고리즘이라는 교과목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료 구조는 필수 교과목이고요. 알고리즘은 선택 교과목이에요. 그리고 자료 구조를 먼저 배운 이후에 알고리즘을 공부하도록 과정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를 어떻게 기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다만 이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언어에서 그렇고요. 최근에 나오는 언어들은 데이터에 대한 기술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계산 절차만 적절하게 기술하면 돼요. 따라서 최근에 나온 그런 언어들,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예를 들어 파이썬 같은 언어들은요, 공부하기가 쉽죠. 데이터를 어떻게 기술해야 되냐 이런 거 신경을 좀 덜 써도 되고요. 거의 쓰지 않죠. 문제 해결하는 과정만 적절히 기술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뭐냐? 명령어가 여러 개 있는 거고 그 명령어들이 적절한 순서대로 나열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표기법으로서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구성되는데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표현법, 표기법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자, 문헌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번 정의했어요. 누군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프로그램 작성할 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냥 너무 피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이 여기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잘 정의해 보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은요 명령의 순서죠. 그죠? 프로그램은 명령의 순서예요. 그죠? 그 명령은 뭐냐면은 컴퓨터 내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성된 명령의 순서예요. 그죠? 프로그램이 이래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아티피셜 랭귀지예요. 우리 한국어, 영어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언어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언어니까 이해하기가 더 쉽죠. 공부하기가 쉬운 거죠. 고급 언어죠. 자, 이거 왜 만들었냐면요. Communicate instructions to a machine. 그 머신이 특별히 뭐냐면 컴퓨터예요. 뭐 공작기계, 뭐 자동차 이런 게 아니라 컴퓨터예요. 컴퓨터와 명령을 통신하기 위한, 그렇죠? 통신하기 위해서 고안된 인공 언어입니다. 프로그램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 언어예요. 그렇죠? 자, 프로그램은 이런 명령의 순서죠. 그러니까 명령의 순서를 컴퓨터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 언어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름대로 한 문장으로 잘 정의해 보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요,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로 먼저 단어를 공부를 합니다. 어휘라고 그래요. 자, 식별자, 이름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뭐, 이거 쓰는데 특별한 제약은 없어요. 첫 글자만 알파벳으로 쓰면 되겠죠. 또는 언더바나. 자, 키워드가 무엇이 있는가 알면 돼요. 뭐 이런 거 어렵지 않고요. 연산자, 내 덧셈 할 때 어떤 거 써야 되냐, 뺄셈 할 때 어떤 거 써야 되냐, 이런 거 알면 되는데, 이것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거의 동일합니다. 자, 분리교, 뭐 콤마가 있느냐, 세미콜론이 있느냐, 이런 것들. 또 상수는 어떻게 쓰고 주석은 어떻게 쓰느냐,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의 경험에 의해서 바로 인지를 합니다. 어려울 거가 없어요. 자, 구문 구조는 이런 단어들을 어떤 순서로 나열할 것이냐예요. 자, 우리가 A 더하기 B의 결과를 C에다 넣는다고 했을 때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하냐? 야, 요런 어휘를 안 쓰죠. 요런 어휘를 안 쓰고 어떻게 쓰죠? 어사이먼트라는 걸 써요. 쓰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순서를 어떻게 하죠? 이 도달할 곳을 먼저 쓰죠. 그렇죠? 이렇게 쓰죠. 이런 적법한 순서예요. 자, 어휘는 다 맞는데요. 이런 순서로 쓰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구문 구조라는 것은 어떤 순서냐. 자, 어떤 순서를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연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하는 거지, 어떤 문법책을 보면서 공부할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쓰여진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의미 이해하는 거는 또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아요. 뭐 알아야 할 연산자가 뭐 대단히 복잡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구문 구조도 우리가 사용하는 게 뻔해요. 이렇게 배정문이나 또는 if문이나 또는 반복문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스위치문이나 그런 것들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겁니다. 네.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작성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언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언어라도 좀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될 거예요. 자, 다음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패러다임, 영어로 좀 무슨 말인지 궁금한데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는요, 방법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일관된 방법의 집합. Set up coherent set of methods effective in handling a given type of problem.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어진 유형의 문제를 다루는데 효과적인 일관된 방법들의 집합이에요. 뭐 이렇게 해도 패러다임이 잘 인지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패러다임은 문제 해결하는 방법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 나온 해결 방법이 뭐냐면은 명령형 절차형입니다. 문제를 이러이러한 순서로 이렇게 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컴퓨터에게. 임퍼러티브 명령형. 그런데 이런 순서로 해라. 프로시저럴 절차형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최초의 프로그래밍 언어로부터 오랜 동안 이러한 방법론이 적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만들어져 왔어요.
자, 명령형 또는 절차형, 예, 패러다임이라고 하고요. 무엇이냐? 이름 있는 데이터, 네임드 데이터예요. 를 완전히 명시하고 제어하여. 그러니까 이름 있는 데이터를 쓴다는 얘기죠. 그 이름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자, 명시하고 제어한다. 이름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요. 그것을 단계적으로 이런 적절한 순서로 조작을 해야 돼요. 그게 프로시저라는 의미죠.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명령이 뭐냐? 이름 있는 데이터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정한 순서대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술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름 있는 데이터예요. 이것이 프로그램에서 변수로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는 언어예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변수 사용하는데, 네, 그게 결국은 이름 있는 데이터고, 그것이 변수를 어떻게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단계적으로, 이게 순차 실행이죠.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한 이 순서대로 실행이 되죠. 다만 반복문이면, 예, 여기서 다음이 여기가 아니라 반복문에 처음으로 가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죠? if문이면은 if 조건이 맞으면 다음 문장,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 문장이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순차 실행입니다. 조건문이나 반복문은 그런 순차 실행의 순서를 약간 변경시킬 수가 있죠. 순차 실행 어렵지 않죠? 변수 쓰고 순서대로 실행한다. 우리가 그렇게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을 이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이름 있는 데이터를 명시하고 제어한다. 가장 중요한 거, 제어라는 것은 read하고 write 한다는 겁니다. 변수값의 변경을 위해 배정문을 이용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문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게 뭐냐? 메모리 조작 명령이에요. 자, A라는 변수 썼죠. A라는 메모리를 10이라는 것으로 write를 해라. 자, B라는 메모리를 A라는 메모리에서 읽고 와서 그 값을 써라. read해서 write 해라. 자, 이름 있는 데이터, 변수를 완전하게 제어하죠. 읽고 쓰고, 얘는 읽고 얘는 쓰라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순서로, 네, 요거 쓴 순서로 하라는 얘기죠. 그럼 B가 뭐가 돼요? 10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다면. 이게 명령형 패러다임이에요. 별게 아니죠. 자, 이러한 패러다임을 지원하는 언어, 패러다임으로 개발된 언어, 명령형 절차형 언어예요. 별거 아니죠. 네. 핵심적인 사항은 여기 빨간색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변수를 사용하고 순차적으로 실행한다. 변수를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배정문이다. assignment statement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변수 사용, 순서대로 실행한다. 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자, 이런 사실 얘가 이제 메모리, 변수가 이제 메모리를 나타내고, 변수값 변경은 결국 메모리가 조작되는 거다. 자, 그래서 명령형은 메모리 조작 명령을 순서대로 실행시키게 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이다.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른 패러다임 뭐가 있나? 함수형 패러다임이 있어요. 이거는 이 변수 메모리 하나하나 조작이 아니고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자, 결국 우리가 어떤 뭐 덧셈을 한다, 곱셈을 한다, 뭐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 뭐 했을 때 최대 공약수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함수로 작성을 하죠. 함수형에서는요,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 그 자체로 프로그램을 기술합니다. 프로그램의 동작 그래서 추상적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가 아니라 이거 묶어서 이걸 우리가 함수화했거든요. 함수 이름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형 언어는 그런 함수 호출, 연속적인 함수 호출의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됩니다. 데이터는요,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차형이죠. 데이터 읽어와서 데이터를 계산하고 데이터를 출력한다. 이게 절차형이에요. 데이터를. 뭐 데이터 조작 명령은 없긴 하네요. 그죠? 자, 함수형은 요거예요.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출력을 해라. 연속적인 함수 호출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펑션 1을 적용한 다음에 두 번째 펑션 2를 적용하고 이렇게 계속 적용하고 이렇게 연속적인 함수 호출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되는 게 함수형 언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기술되는 언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은 굉장히 프로그램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런 복잡해진 것을 이런 메모리 변수를 계속 여러 개 사용해서 작성하는 것이 매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형 패러다임, 최신 패러다임이에요.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유행하게 된 거는 가장 최근에 유행한 그런 패러다임이고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중간에 객체지향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객체지향 패러다임은요, 프로그램의 상태를 객체 안에 저장하고요. 이 상태를 조작하는 연산을 객체 안에 같이 넣었어요. 여러분이 C++를 통해서 객체지향 언어를 일단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클래스죠. 이 안에 변수도 쓰고 함수도 썼어요. 이렇게 묶어서 요거를 클래스, 자 이렇게 묶어서 요거를 우리가 객체라고 했어요. 객체 오브젝트, 그렇죠? 객체 오브젝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는 기억 장소의 위치, 요게 이제 예전에 변수예요. 메모리예요, 메모리. 예전에 메모리 하나하나 다루었는데요.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니까 변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관계 있는 유사한 뭐 그러한 변수들을 묶어요.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로 다룹니다. 그래서 변수 하나하나로 다룰 때는 변수가 5개 있으면은 5개 이름을 다 지어야 되는데 5개를 따로따로 우리가 조작을 해야 되는데 요걸 묶어서 하나의 객체로 간주해서 뭐 이름을 A를 했다. 그러면 A라는 거 하나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편해지기 때문에 커다란 규모의 프로그램 개발할 때 객체지향 패러다임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프로그램들은 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들은 다 객체지향 패러다임을 지원하는 언어가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자, 객체는 이제 변수의 기억장소 위치와 연산, 이걸 조작하는 연산이 같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프로그램의 표기법으로 보면 변수와 함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것은 같은 특징을 가지는 객체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자, 그리고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은 또는 통신은 함수 호출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객체지향 개념을 소개할 때 한 번 더 언급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객체는요, 이렇게 메모리 로케이션이 이렇게 있어요. 요게 뭐라고 그랬죠? 변수죠. 그래 이런 변수는요, 이 오퍼레이션만 가지고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 요거 접근을 못해요. 접근하면은 이제 망가지니까 망가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만 접근하게 한 겁니다. 그죠? 요것이 객체고요. 유사한 객체들의 모임을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여기 객체 이런 객체들이죠. 이것이 클래스의 하나의 인스턴스다 이런 용어로도 불러요. 객체는 또 인스턴스랑 같은 것으로 지칭이 됩니다. 자, 객체지향 언어는 이렇게 하나하나 변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의 객체로 다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를 조작하는 것을 이 안에서만 할 수 있게 하기 해서 객체 변수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런 객체의 개념, 객체의 기능으로 인해서 대규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편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편하게 해주느냐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객체지향 개념, 객체지향 언어를 공부를 할 때. 자, 이게 그 명령형 패러다임 이후에 나온 개념 패러다임이에요. 대규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수요가 생겼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아니라 마지막에 유효한 게 함수형이에요. 여기는 이제 명령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함수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객체지향이 나왔어요. 근데 함수형은요, 유행하지는 않았다가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뭐 고급 언어, 저급 언어는 이미 이제 소개를 했고요. 응용 분야에 따라서 범용 언어, 어떤 응용 분야에도 사용된다.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언어들이 다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예전에 옛날에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들이 있었어요. 개발된 언어들이 뭐 레이스비나 프롤로그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 90년대 이제 병렬 처리를 통해서 속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병렬 처리 언어들이 있었어요. 근데 병렬 처리 그 알고리즘, 프로그램 기술하는 게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유행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지 기술 언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HTML 같은 거죠. 그죠? XML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DB, 데이터베이스 지리어로 퀘리 랭귀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스트럭처드 퀘리 랭귀지라고 뭐 굉장히 뭐 이거는 여러분이 컴퓨터 전공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사실 C 언어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고 또 합니다. C나 C++ 파이썬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지리어는요. 예. 이것도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론에서는 요거는 다루진 않아요.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할 때 반드시 공부해야 할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인공 언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구현 방법에 따른 구분입니다. 어떻게 고급 언어를 실행시킬 것이냐. 그래서 번역 컴파일러에서 실행시키는 방식이 있고요. 인터프리터가 그냥 실행시키는 인터프리터 방식이 있고 두 개의 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존재합니다. 요거는요. 대세 방식이 아니라 요거는 좀 인터프리터 방식을 좀 개선한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개가 구현 방법에 따른 큰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구현 방법에 따른 구분 뭐 있죠? 번역, 컴파일, 인터프리터, 하이브리드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번역, 컴파일, 인터프리터 방식을 일단 그림으로 좀 소개를 할게요. 번역, 컴파일 소스 프로그램 여러분이 C 언어로 작성했어요. 고급 언어로. 그러면 사람은 이해할 수 있으나 기계는 이해하지 못해서 실행을 못 시킵니다. 따라서 이진수, 기계로 번역을 해줘야 되죠.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 컴파일러라고 했습니다.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하면은 익스큐더블 프로그램 전에 뭐죠? 목적 프로그램, 그죠? OBJ 파일이 생성되는 거죠. 그런 목적 프로그램이 결합, 링킹이 돼서 실행 가능한 우리가 경험해봤던 exe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윈도우즈 기반, 윈도우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자, 실행 가능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결과 우리가 원하는 이 소스 프로그램이 해야 할 생성하는 결과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컴파일을 하면은 계속 익스큐더블 프로그램만 실행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인터프리터 방식은요. 소스 프로그램을 작성해요. 예를 들어 파이썬 같은 거. 그러면은 뭐 a.py라는 소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죠. 이 부분은 사실은 자바네요. a.java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것을 중간 코드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도 컴파일러가 있고 여기도 컴파일러가 있는데 이 중간 코드로 번역해요. 얘는 이진수로 번역하죠. 얘는 중간 코드로 번역해요. 이 번역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요. 이 번역은 아주 매우 간단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컴파일러긴 하지만 이거는 좀 규모가 큰 컴파일러, 요거는 간단한 컴파일러, 이렇게 여러분이 인지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간 코드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시키는 또 인터프리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가 중간 코드를 이해를 하고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프리터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인터프리터 방식이에요. 컴파일 방식은 실행 가능한 파일 만들고 실행 가능한 파일을 실행시키고, 인터프리터 방식은 중간 코드를 인터프리터가 실행시킨다 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 컴파일 방식과 인터프리터 방식을 다른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소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계가 실행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만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컴파일 방식은 컴파일하는 데서, 즉 executable 코드, exe 파일을 만드는 데서 만들기까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컴파일 과정이 복잡하다고 했죠. 대신 인터프리터 많은 노력을 하고, 그리고 결과 얻기 위한 실제 처리 작업은 조금만 하면 돼요. 인터프리터 방식은 반대로 처음엔 너무 많은 일을 안 해요. 우리 컴파일 할 때 여기 간단한 컴파일러라고 했죠. 중간 코드로 번역하는 프리프로세싱을 조금만 합니다. 그러면 인터프리터가 많은 일을 해요. 여기에 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 전체 총 시간은 같다. 실제로 같은 건 아니에요. 네, 비유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똑같이 이만한 기간이 필요한데 컴파일 방식은 컴파일할 때 미리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실행만 하면 짧은 기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인터프리터 방식은 컴파일러가 조금만 일을 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터프리터가 훨씬 더 많은 시간에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여기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 이거는 컴파일 방식에 비해서 좀 느리게 실행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진행되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번역과 컴파일 방식은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실행시키면 결과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죠. 플랫폼 종속입니다. 이 컴파일러가 이 exe 파일을 만드는데 이 기계에 맞게 만들어요. 여기 인터프리터죠? 이 기계에 상관없어요. 인터프리터가 있죠. 그렇죠? 플랫폼 종속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바뀌면은 이 실행 파일도 바뀌어야 돼요. 즉 기계는 우리 비유하면은 나라예요. 미국에서는 미국 언어로 번역해야 되고요. 일본에서는 일본 언어로 번역해야 되고요. 중국에서는 중국어로 번역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인터프리터 방식은요. 번역 안 해도 돼요. 중간 코드로 가져가서 그 나라에서 그 누군가가 번역을 해줍니다. 번역을 해줘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그냥 플랫폼 종속입니다. 계속 이 기계에 맞게 실행 파일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이게 플랫폼 종속과 플랫폼 독립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메모리와 CPU 자원을 더 적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언어들, 파스칼은 아니고요. C나 C++ 이런 언어들이 번역 컴파일 방식에 해당하고요. 이런 언어들은 이제 빨리 실행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게임 개발 같은 거 다 C++로 되고 있어요. 그걸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거로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인터프리터 방식은 그게 또 좀 다릅니다. 융통성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A에다가 10을 넣었다가 A에다가 뭐 스트링을 넣고 이렇게 해도 돼요. 스트링 이렇게 넣어도 돼요. C에서는 A에 처음에 A 인트 이렇게 쓰죠. 그럼 정수만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으면 에러가 나죠. 안 돼요. 안 봐줘요. 융통성이 없어요. 그런데 인터프리터 방식은 이런 거 안 쓰고 바로 그냥 막 씁니다. 대충 써도 돼요. 플랫폼 독립적입니다. 여기에서 봤듯이 요것만 만들어주면은 요 기계가 어떤 거든 간에 기계 위에 인터프리터가 있기 때문에 요거 가져다 주면 얘가 알아서 번역해줘요. 그쵸? 요거 갖다 주면 기계 위에 인터프리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계마다 인터프리터만 있으면 돼요. 기계마다 이 언어로 실행할 수 있는 기계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이 인터미디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번역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플랫폼 독립적이에요. 내가 코드 하나 작성하면 그 코드가 그냥 바로 실행이 됩니다. 어디 가든. 이것도 이제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작은 코드 크기. 얘네들은 큰 거. 보다 많은 자원을 소비해요. 뭐 이렇게 번역하면서 많은 일을 안 해요. 그냥 얘가 무엇을 하는 거지만 살짝 번역을 해줍니다. 뭐 메모리 줄이고 빠르게 실행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원을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고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이런 언어들이 해당합니다. 그럼 파이썬 언어가 뭐 굉장히 뭐 빅데이터도 처리하고 뭐 한다고 하지 않았냐? 파이썬 언어로 기술을 하고 인터프리터가 실행을 하죠. 근데 그 인터프리터 자체가 C++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자바는 좀 독특한데 굉장히 이제 얘는 인터프리터 방식이긴 한데요. 얘는 이제 속도의 개선을 위해서 또 자바가 또 규모가 큰 프로그램 개발에도 좀 적용이 되어 가고 있죠.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속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얘는 이런 JIT 컴파일러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JIT 컴파일러를 도입해서 요걸 도입해서 요거는 실제 기계어로 번역을 해줘요. 요 기계에 맞게. 해서
이전에 컴파일러로 바이트 코드, 즉 바이트 코드는 중간 코드예요. 중간 코드가 이제 바이트 코드인데 자바 컴파일러의 중간 코드가 그 중에 일부를 G 컴파일러 이용해서 이 머신의 기교, 여기 익스큐럴 코드랑 같은 기교로 번역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할 때는 속도가 빨라요. 그 모든 걸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 특정 부분만 그렇게 해줍니다. 요게 인터프리터예요. 요게 인터프리터에 해당합니다. 이 바이트 코드를 실행시키는 인터프리터. 그래서 속도의 개선을 이룬 게 이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컴파일 방식과 인터프리터 방식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브리드 소개했고요. 이제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도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게 되고 만나게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포트란 배울 거고요. 코볼, 알골, 파스칼 뭐 역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러분이 공부 시작한 C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C+, 또 C#, 그 위에 자바, 펄, 리스, 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뭐 스위프트, 고, 코틀린, 뭐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이제 스칼라, 이거 2000년대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러스트, 뭐 루비, 해스켈, 다트 이런 것들은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런 언어가 있었구나 라는 것, 뭐 이런 정도로만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 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자, 이번 1장의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이냐 정의를 했죠. 명령을 기술하기 위한 도구라고 했죠. 프로그램의 동작, 알고리즘을 기술하기 위한 도구, 표기법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프로그램 패러다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명령형에서 객체 지향형, 함수형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만들어진 제한된 순서는 사실 명령형이 1번이고 함수형이 2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는 유행 안 하다가 유행은 이제 1번, 2번, 3번이죠. 요 명령형 패러다임, 명령형 언어가 대세를 이루다가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보다 쉽게, 보다 편리하게 큰 규모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객체 지향형 패러다임. 그죠? 객체 지향은 오브젝트 단위로죠. 오브젝트 단위. 명령형은 변수 단위죠. 그죠? 함수형은 이걸 묶은 행위, 즉 함수 단위죠. 보다 큰 단위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화할수록 프로그램 코드는 더 짧아집니다. 이렇게 진화할수록 더 하는 일은 많아요. 즉 복잡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패러다임 소개했고요. 자, 프로그램 언어를 구분해 봤는데 중요한 거는 구현 방식이죠. 그래서 컴파일 방식, 번역 방식, 인터프리트 방식, 이것의 차이,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보면은 속도 빨라요. 대신 융통성이 낮지만 얘는 반대로 높은 융통성이 있지만 속도가 느려요. 왜 그런지 각 부분에서 설계가 됐고, 자바에서는 인터프리터 방식을 쓰는데 이게 너무 많이 쓰이니까 속도 개선을 위해서 컴파일 방식을 일부 채용했습니다. JIT, JIT 컴파일러가 그것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1장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소개를 공부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